문재인 후보가 리더십에 있어서는 불안하고 그다음에 갈등을 조작하고 분열의 리더십이다라는 이런 어떤 저는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선한 리더십 선언. 굉장히 배울 점이 많더라고요. 문재인 후보와 한번 같이 일을 했던 사람들이 다 떠나는 문제 네. 이런 것들은 한번 좀 제가 원조 친문입니다. 원조 친문. 제가 문재인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비판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대표적인 반문에서 원조 친문이 되기까지 서울시장에 세 번째 도전하는 박영선. 언주야, 사회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학교 교사인 부모님을 둔 이남 일녀의 장녀인 박영선. 서울로 상경해서 당시 부자들이 다니기로 유명했던 사립학교를 졸업하고 이후 덕성여자중학교와 수도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박영선은 학창시절에 대해 놀기도 많이 놀았고 공부도 잘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학업에 매진하지 않아서였을까요? 명문대학에 진학하진 못했어요. 박영선은 대학 시절에 스카이급 명문대에 입학하지 못했다는 사실로 큰 좌절감에 쌓여 지내게 됩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런 학교 다녀서 뭐하냐며 입학금만 내주고 등록금은 내주지 않을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대학가요제에 참가할 정도로 말 그대로 인싸였던 박영선이 학생운동을 못했던 것도 아버지 영향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격했던 아버지의 극렬한 반대로 민주화 운동에 동참하지 못했던 게 죄책감으로 남았고 이 빚을 갚자는 마음으로 정치를 시작했다고 하네요. MBC 기자 출신으로 유명한 박영선. 사실 첫 직장은 춘천 KBS였습니다.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사는 것을 반대해서 왕복 9시간 거리를 매일 출퇴근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 KBS를 그만두고 MBC에 입사한 거죠. 처음엔 아나운서로 입사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보도국 기자로 옮겨가서 첫 여성 앵커이자 MBC 간판 앵커로 활약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손석희도 박영선의 1년 후배로 둘이 같이 뉴스를 진행하기도 했었죠. 앵커로 활약하던 때도 소신과 강단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보도 지침이 있던 그 시절 마감 뉴스에서 그날 보도되지 않은 뉴스만 골라서 내보내다가 경위서를 쓰는 날도 많았다고 하네요. 대표적인 일화로 학생운동권 출신인데 신한국당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된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향해 변절자 아니냐고 언급했다가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심기를 건드려서 앵커에서 하차당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뒤 여성 특파원 발굴을 지시한 김영삼 전 대통령 덕분에 여성 최초로 LA 특파원으로 발령이 나는데요. 바로 이때 지금의 남편 이원조 변호사를 만나 결혼합니다. 이 변호사는 이민가정 출신으로 미국인 국적이었는데요. 박영선의 국회의원 활동을 돕기 위해서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한국 국적을 취득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쟁쟁한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 당시 BBK 저격수로 활동한 박영선 때문에 다니던 회사가 사찰을 받게 되자 해외로 이직하죠. 글로벌 로펌 DLA 파이퍼 일본 지국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한국 총괄대표로 재임하고 있습니다. 박영선 부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요. 1998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당시 아빠가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들도 자연스럽게 이중국적자가 됐죠. 그래서 청문회 때마다 선거 때마다 국적과 병역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최근에 입대를 했다고 합니다. 자, MBC로 돌아와서 보도국에서 경제부, 국제부, 문화부 기자로 일했었는데 그 중에서도 경제부에서 가장 오래 근무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기자 시절에 BBK 관련 취재했던 자료들을 가지고 이명박 저격수로 불리며 정치권에서 입지를 다지기도 했죠. 또한 재벌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문제 제기를 해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통해 박영선은 첫 여성 경제부장 자리에 오릅니다.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면서 무려 22년간 근무했던 MBC에서 어쩌다 퇴사하게 된 걸까요? 2003년 노무현 대통령은 당의 쇄신을 주장하며 열린우리당이라는 신당을 만들었는데 기존 민주당에 잔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47석이라는 사상 초유의 초미니 여당으로 출범하게 됩니다. 때문에 곧 있을 총선에서 의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죠. 이때 노무현 대통령의 주문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찾아낸 대변인이 박영선이었죠. 열린우리당 창당을 주도했던 정동영의 설득에 여러 번 거절 끝에 넘어가게 된 거죠. 하지만 입당 직후 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구나 하고 느꼈다고 합니다. 이렇게 2004년 열린우리당 대변인으로 정치계에 발을 들이자마자 대통령 탄핵이라는 어마어마한 폭풍을 겪으며 치러진 총선에서는 과반수의 의석을 확보했고 박영선은 17대 국회 비례대표로 국회 배지를 얻었습니다. 18대 총선부터는 지역구 구로 을에서 내리 3선을 했고요. 국회의원이 된 이후에도 박력 넘치는 모습을 보이며 청문회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초선 의원이었던 박영선이 2007년 대선을 앞두고 BBK 저격수로 주목받은 것이 대표적인데요.
당시 이명박 한나라당 후보에게 저 똑바로 못 보시겠죠? 부끄러운 줄 아세요 진짜 라고 쏘아붙이며 기자 시절 BBK 사무실에서 있었던 이명박 취재 동영상을 공개하는 등 대선까지 이명박 공세의 최일선에 섰습니다. 똑바로 잘 못 보시겠죠? 그리고 이명박 정권에서도 여당 저격수로 꾸준히 활약하면서 이명박이 지명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등을 낙마시켰죠. 그리고 2011년 청문회 인기에 힘입어 오세훈 사퇴방으로 공석이 된 서울시장 자리를 노렸지만 박원순과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졌고 대신 공동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아 선거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18대 국회에서는 사법개혁을 추진했고 19대 국회에서는 최초 비법조인 출신 최초 여성 법제사법위원장에 등극했죠. 그리고 이어서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에 당선되면서 헌정사상 최초 여성 원내대표라는 타이틀을 만들었지만 그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당시 세월호 특별법 문제를 놓고 여야와 유가족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박영선이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맡았는데 유가족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협상이 마무리됐고 또 합의 과정에서 유가족과의 소통 부재에 대한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결국 5개월 만에 원내대표 자리를 사퇴했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은 그 뒤로도 계속 삐걱대기 시작하고 결국 개파가 나뉘면서 안철수를 주축으로 탈당 러시가 일어납니다. 고인물 그 자체인 박지원마저 떠나면서 박영선도 탈당 쪽으로 무게가 쏠렸지만 결국 잔류를 결정했죠. 20대 국회에도 입성하면서 사선 의원이 됐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으로 재벌개혁을 위해 힘썼는데요. 이보다 더 두각을 나타낸 것은 바로 2016년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의 청문회였습니다. 최순실을 모른다고 발뺌하는 김기춘에게 증거들을 조목조목 내밀어서 죄송하다, 최순실 이름을 못 들었다고는 할 수 없다, 착각했다며 위증자백을 이끌어내는 등 청문회 저격수로서 짠바람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줬죠. 일찍 치르게 된 19대 대선에서 당내 대표적 반문으로 손꼽혔던 박영선은 문재인 비판의 최전선에 나섭니다. 그러나 경선의 승리자는 문재인이었죠. 워낙 갈등의 골이 깊었기에 탈당 위기가 또 찾아왔지만 고심 끝에 문재인이 내민 손을 잡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아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며 그 누구보다 활발하게 열성적으로 문재인을 도왔죠. 먼저 탈당 후 애타게 박영선을 기다린 이 사람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됩니다. 예, 하여튼 좀 그거는 전 적절치 않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갑자기 바뀐 태도 때문에 문재인 지지층 사이에서조차 매우 당황스러워했지만 지금까지도 친문 대표 문재인 정부의 주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장관, 시장 등 주요 자리 후보자로 거명됐었는데 그 첫 행보는 서울시장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 또 박원순에게 밀렸고 서울시장을 향한 두 번째 도전은 후보도 되지 못한 채 끝났죠. 이후 여성 최초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맡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 공수처 신설 등 경제 민주화와 사법개혁 추진에 매진했는데요. 특히 초선부터 꾸준히 보여줬던 재벌 개혁에 대한 소신과 행보는 중소기업 정책의 사령탑으로 이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 내정된 거죠. 마침 지역구였던 구로구와도 관계가 밀접한 부서였는데요. 늘 청문회의 저격수였던 박영선이 청문을 당하는 입장이 되자 어떤 그림이 나올까 기대감이 높았으나 박영선은 본인의 청문회장에서조차 야당 의원들을 저격하면서 청문회 공방구도를 뒤집는 저력을 보여줬죠. 이명박 대통령 5년, 박근혜 대통령 4년 동안 사찰과 미행과 국정원 IO가 따라다녔습니다. 국정원 IO가 따라다녔습니다. 증거 있습니다. 중기부는 중기청이 승격되며 출범한 신생기관인데요. 박영선은 1년 남짓한 짧은 기간 동안 중기부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일본이 보복성 수출 규제를 감행하자 적극적으로 대응했고 장관으로서 많은 역량을 보여줬습니다. 태국과 국내에서 직접 쇼호스트로 나서 중소기업 제품 홍보를 하기도 했죠. 박영선이 스스로 꼽은 장관으로서의 가장 큰 성과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입니다. 전 세계 국가들이 코로나 백신 확보에 사활을 걸 때 우리나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무기로 이 백신 주사기를 발굴한 건데요. 개발업체인 풍림파마텍의 회장을 직접 설득해서 대기업과 협업을 통해 스마트 공장을 설립하고 대량 양산화에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지금 많은 국가들, 심지어 일본에서조차 이 K 주사기를 얻기 위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솔직히 일은 확실히 좀 잘한 게 중기부 공무원 노조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직원의 대부분이 2021년에도 계속해서 박영선 장관과 함께 일하고 싶다고 답했어요. 박영선도 중기부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장관직 유지를 위해서 본인의 삼선 지역구 출마도 포기했거든요. 그리고 올해 당내 서울시장의 유력한 후보로 자주 거론되는 와중에 눈물의 인사말과 함께 장관직을 사퇴하고 가장 늦게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2년간 언론사의 기자와 앵커, 17년간 사선 국회의원과 장관직을 맡아오며 최초 여성의 화려한 이력을 만들어왔던 박영선. 또 하나의 최초 여성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